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골단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남자는 나를 안 본다. 오랜만이야. 한 번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그러게. 좀 자주 얼굴 보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나이는 이제 가족한테 매달려야지. 동창 여럿이 모여 그간의 길었던 외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 모였을 때와 하는 이야기도 비슷하고 모인 사람도 비슷하지만 어느새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모습은 지난 세월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술잔이 여러 번 오가자 처음에 들뜬 분위기는 조금 덜해졌지만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저마다의 이야기가 깔리기 시작했다. 참 얘기 들어보니 또 배우게 되네.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걸. 모이니까 좋다. 그나저나 해리는 어떻게 지낼까? 오고 가는 말 속에 누군가 툭하니 내뱉은 말이 분위기를 순간 차갑게 얼렸다. 해리, 다 지난 이야기를 왜 해? 니들은 안 궁금하냐? 난 가끔 생각나더라.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떠올리곤 하지만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모두 시선을 주고받으며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마 모두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겠지. 바보야, 남들은 연락 잘만 하더라. 아니야,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뒤로 뺄 수가 없더라. 내가 너무했지. 혜미야, 앞으로 더 잘할게. 화 풀어. 정말 잘할 거야? 현준이 너 요즘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잘한다는 게 뭔지 정말 보여줄게. 흔한 동갑내기 연인들의 사랑 싸움. 남들이 걱정해줄 필요도 없는 남녀의 사소한 다툼이 혜미의 방에서 작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다가 흔히 그렇듯 남자 쪽에서 용기를 내어 고백해 이루어진 연인으로 두 쪽 모두 마음속에 아무런 흑심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아끼는 보기 좋은 사이였다. 그러나 남들은 모두 훈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혜미와 현준을 불과 몇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거실에서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로 따갑게 쏘아보는 여자가 있는데 혜미의 동생인 혜리였다. 또 아무런 말소리가 안 나오는 걸 보니 입을 맞춘 모양이야. 도둑 같은 계집애. 혜리는 몹시 분했다. 외모로 봐도 조금 촌스럽게 생기고 몸매도 자기보다 빼어난 구석이 없는 데다 인간관계로 보나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보나 자신보다 나을 게 하나 없는 혜미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온 현준을 옆에 차고 다니는 게 짜증이 났다. 저 방 안에서 지금 숨소리도 잦아든 채 입술을 비비댈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문을 열고 혜미년에 뺨따기를 올려붙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지만 현준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현준 오빠를 부여우 같이 꼬셔서 첫 여자를 배신하지 못하는 착한 남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오빠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망할년. 사람 생각을 꺼내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전현이 생글생글 웃는 것만 봐도 투악질이 나와. 해리의 증오가 거실에서 점차 커졌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살짝 상기된 표정의 혜미와 현준이 외투를 걸쳐 입은 채로 나왔다. 아, 해리 집에 있었구나. 안녕. 오빠, 오셨어요. 아, 잠시만요. 왜? 해리는 현준이 걸쳐 입은 외투 어깨 쪽에 먼지가 살짝 묻어있는 걸 발견하곤 다가가서 직접 털어주었다. 해됐어요. 해리야 고마워. 해리야 하고 나지막이 불러주는 낮은 목소리가 어쩜 그리 좋을까. 해리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해리야, 나 현준이하고 나갔다 올 거야. 저는 먹고 들어올 거니까 엄마한테는 10시 전에 들어올 거라고 말해줘. 가정스러운 년, 10시까지 오빠랑 같이 있겠다고. 팔짱 끼지 마 개년아. 언니는 참 그래. 현준 오빠 외투에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 미리미리 신경 써서 좀 털어주고 그래야지. 남자하고 다니는 건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봐. 언니는 늘 같이 있으면서도 신경을 못 써주고. 혜리야, 허수 시간이라서 미안. 다음에 언니 집에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다음에 보자. 혜리야, 엄마한테 좀 말해줘. 혜미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현관문이 닫혔다. 혜리는 사랑하게 된 남자를 바라보던 두근거리는 마음과 그 남자를 빼앗아간 혜미가 남자와 사랑하는 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봐야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남자가 혜미에게 주는 사랑의 반의 반도 채받지 못하는 마음이 한데 뒤섞이며 슬프고 밉고 서운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온갖 감정이 범벅이 된 채로 주저앉았다. 혜미는 오빠 사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난 오빠가 우리 집에 처음 놀러 왔던 그날부터 좋아했단 말이야. 내가 더 이쁘잖아. 내가 부족한 매력이 대체 뭐야. 똑같은 집에, 똑같은 부모에 그 외 조건은 내가 더 좋은데. 심지어 사랑하는 것도 걔보다 내가 먼저 사랑했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줄곧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왜 행이야? 왜 내 마음은 몰라줬어? 샹령 그래, 그럼 그렇지. 맞아,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순진한 오빠한테 먼저 접근해서 오빠랑 내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전에 자기가 일부러 꼬리를 쳐서 오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오빠가 자기 감정을 제대로 모를 때 자기를 건드리게끔 유도해서 그럼 그렇지. 비겁한 년. 오빠하고 이어질 인연도 아닌 게 똑같이 놔두고 보면 나보다 나은 것 하나 없는 게 그래 똑같이 해리 때문에 걱정이야. 해리가 왜? 해리 아무래도 현준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중에 혜미는 동생 걱정을 현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혜미는 그간에도 동생이 현준을 바라볼 때 몹시 수줍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최근 현준과 혜미가 교제하기 시작한 뒤로 행동거지나 말투가 몹시 변덕스러워진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러나 혜미를 좋아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야 혜미와 연인이 된 친구와 친구 여동생으로 여기다가 혜미만을 사랑하게 된 현준에게는 혜리는 기껏해야 아는 여동생일 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 남자에게 다른 여자는 쳐다봐도 별 느낌 없는 존재였다.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봐와서 남매 같은 느낌마저 드는 동생이라면 더더욱 그냥 오빠로서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한 해, 두 해 보는 사이가 아니잖아. 그냥 오빠. 그냥 오빠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던데. 가끔 나보다 더 애틋하게 쳐다볼 때가 있다니까. 다른 여자도 아니고 혜리가 왜 그러겠어? 난 혜미 내가 걱정되는데 내가 잘한다니까. 혹시 지금 나 시험하는 거니? 미쳤어. 동생 가지고 무슨 시험이야. 주문하신 요리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요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두 사람의 대화는 일단락되었다. 두 사람은 데이트에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석연찮은 구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나고 시내를 걷던 현주는 우연히 혜미의 뒷모습을 마주쳤다. 반갑게 불러볼까? 웃으며 돌아봐 주려나? 그러나 왠지 깜짝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유치해지기 마련이니 현주는 후자를 택했다. 걸어가는 혜미 뒤로 다가갈수록 확실히 혜미라는 확신이 들었다. 혜미야. 어깨에 손을 올린 순간 화들짝 뒤를 돌아보는 여자. 분명 혜미와 머리 모양도 옷도 똑같았는데. 아니야, 혜미 맞나? 혜미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닌데. 그 찰나에 현준의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혜미인지 아닌지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현준 오빠. 해리. 해리였어.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나았다고 안도하는 마음이 순간 들었지만 자신의 앞에 생글생글 웃고 있는 해리를 본 순간 현주는 마음이 몹시 심란했다. 해리가 평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혜미는 수수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반면 해리는 예쁘장한 외모답게 도시 여자 느낌이 물씬 나는 옷을 차려입고 다니는데 혜미를 보며 옷 좀 세련되게 입으라고 몇 번 핀잔을 주는 걸 들어 알고 있었다. 헌데 지금 해리가 입고 있는 옷은 전혀 평소의 차림과는 다른 혜미와 똑같은 옷차림을 입고 있었다.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였다. 현주는 혜미를 빼닮은 해리를 쳐다보며 정신이 아찔했다. 혜미를 닮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지 생각에도 없던 해리가 서 있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지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오빠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요. 지금 바쁘신 거 아니죠? 응. 말할 때 발음을 살짝 흘리는 버릇마저 혜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자 현주는 더욱 어지러웠다. 원래 똑 부러지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 혜리는 아나운서 하면 되겠네 하고 얘기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쟤는 원래 저렇게 어눌한 말투가 아닌데 저건 혜미 버릇인데. 현준이 꽃다발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익숙한 대문 앞이다. 아, 우리 집이구나. 꽃대가 나오자 현준이 환한 미소와 함께 꽃다발을 안겨준다. 아이, 보기 좋아. 하지만 꽃향기를 들이마신 뒤 현준과 입을 맞추는 나. 그 살짝 감은 눈이 순간 부릅 떠진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나와 눈을 마주친다. 순간 깨닫는다. 그건 내가 아니라 해리다.
나와 머리도, 행동도, 습관도, 말투도, 외모도 거의 똑같은 현준을 불러보지만 답이 없다. 이번엔 해리가 주도적으로 끌어안고 입을 거세게 맞춘다. 둘 사이에 틈이 생기질 않는다. 내 마음에는 금이 가고 있다. 혜미는 질겁하며 눈을 떴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방 안을 맴돌고 있다. 다행히 꿈인 모양이지만 생각해보면 꿈이나 현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해리가 이상해졌다. 이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자신과 오래 살며 서로의 모습을 공유해온 동생이 자신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소리도 행동 거지, 말투, 습관까지 하나하나 전부 덜렁거리는 모습을 봐놓았다가 현준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그대로 한다. 혜미 자신이 꼭 들이댄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 해리가 그러는 이유가 혜미 자신을 사랑하는 현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도 혜미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혜미는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혜미는 해리처럼 독한 성격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해리가 현준을 좋아하는 줄 눈치채고 있었지만 차마 혼내지도 못하는 소심한 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리가 예상치도 못한 식으로 접근해 오자 혜미는 매일 현준이 해리를 끝내 사랑하게 되는 악몽을 꾸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현준아 어떡해? 혜미가 현준과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 건너방벽에 귀를 바짝 갖다 붙인 해리는 그 혼잣말 하나마저도 포착하기 위해 벽에 몸을 납작하게 갖다 붙인 채 그 터져나오는 울음마저도 듣고 있었다. 더 똑같이 내가 전년보다 더 오빠가 원하는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해. 오빠 마음이 내게로 올 거니까. 빙빙 비행기. 혜미야. 언제부턴가 혜미가 먼저 미쳐 있었다. 오빠. 언니 걱정은 마요. 제가 옆에서 간호하고 있으니까. 또 혜리가 옆에 달라붙었다. 생김새, 목소리, 말투, 모조리 혜미와 똑같다. 순간 현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치기 전에 혜미보다 더, 아니 원래 자신이 알고 있던 혜미보다 더 혜미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자신이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 미쳐버린 혜미가 원래 혜미가 아니고 자기 옆에서 혜미인 척 똑같이 행동하는 해리가 원래 혜미였던 것처럼. 해리야, 제발 그만해. 혜미 충분히 고통받았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오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미 언니는 상관없어요. 저는 저예요. 저를 봐주세요. 지금 넌 너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잖아. 저라고요? 세상에 나 같은 나는 없어요. 오빠가 보고 싶은 나만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빠가 좋다면 그렇게 살 거라고요. 어느 쪽이에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아니면 오빠가 좋아하던 모든 걸 다 가진 저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결국 참지 못한 현준이 해리의 뺨을 때렸다. 해리야, 제발 정신 차려. 언니가 미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널 좋아할 거란 착각은 하지 마. 난 어디까지나 혜미를 좋아해. 넌 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 왜 공감을 못해? 똑같이 행동하면 사람이 똑같이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미쳤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미치든 말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공감을 못하는 건 오빠잖아요. 사람 마음을 모르는 것도요. 해리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아주 앙칼지고 똑똑한 원래 해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말투였다. 전 오빠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단 말이에요. 언니는 그런 마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제 마음이 그런 줄 몰라줘요. 공감 못해준 쪽이 어느 쪽이냐고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더 알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해리 운다. 울지마. 울지마. 혜미가 실실 웃으며 해리 옆을 맴돌았다. 해리는 눈물을 흘리며 얼마간 혜미를 쳐다보다가 눈은 그대로 울고 있으면서 또 버릇처럼 혜미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사랑해 달라고요. 해리 사랑해. 히히. 방 안에 광기가 나갈 곳을 못 찾고 맴돌았다. 그날로 현준도 끝내 정신을 놓아버렸다. 이뤄진 사랑은 없었다. 그날 이후 현준과 혜미, 해리는 나란히 미쳐버렸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질투받고 그 사랑을 뺏길 거라는 망상 속에 미쳐버린 혜미와 그렇게 미쳐버린 혜미를 여전히 사랑하려다. 점자 자신도 미쳐버린 현준과 현준이 미쳐도 미치지 않아도 그런 현준이 사랑해준다면 미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 해리.
두 여자와 한 남자. 어떻게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현준과 두 자매 모두 우리와 함께 학교를 다니며 자라난 한 동네 사람인데 모두의 회상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나는 어느 날 저녁 식사 밥상 앞에서 된장찌개를 올리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뿐이다. 오늘 뒷산에 물 들어가는데 혜미가 나비 한 마리를 따라가는 거야. 정신없이 웃으면서 가는데 현준이하고 혜리하고 좋다고 따라 웃으면서 뒤에 따라가는데 지금은 몰라. 어디 갔는지. 아까 보니까 집에 안 들어온 것 같던데 길이나 잃은 거 아닐까 몰라. 그 뒤로 본 적이 없으니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 이야기 자체가 별로 달가운 주제는 아니었고 그렇게 마을을 떠나버린 옛 친구들을 회상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 노동을 필요로 했다. 누군가 어색함을 깨고 고기 몇 점을 불판에 얹자 다들 홀려버린 듯 멍한 표정으로 따라서 고기를 불판에 얹어댔다.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기엔 너무 평범한 우리들이었다. 살아는 있을까? 그 말에 애써 고기를 굽던 우리가 표정을 찡그리는데 그 말을 꺼낸 동창 한 놈의 표정이 얼이 빠진 듯 멍해졌다. 빨리 들어오라고. 알았어. 앙칼진 여자 하나의 목소리와 뭉청하게 대답하며 끌려들어 오는 남자 하나. 세월이 많이 흘러 한눈에 알아보긴 쉽지 않았지만 얘 맞지? 얘 맞지? 동창들 모두가 소리 없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틀림없었다. 웬 유골단지 하나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남자. 그리고 그 단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여자. 현준과 혜리였다. 혜리는 고기 메뉴판을 보다 말고 씩씩거리며 현준의 단지를 빼앗으려 들었다. 언니를 왜 자꾸 끌어안아. 이제 나 하나만 바라봐줄 때도 됐잖아. 뭉청이. 안 돼,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 거. 어딘가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져있는 두 사람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우리들 모두는 방금 올려놓은 고기가 새까맣게 타는 줄도 모른 채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의 근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죽는다면 어떻게 할래? 많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질문. 만약 내일 운석이 떨어져 지구가 멸망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이윽고 돌아오는 대답.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혹은 연인과 죽기 전까지 함께해야지 등등. 다소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고 난다. 하지만 나는 함께 시간을 보낼 가족도 연인도 없다. 어두운 성격 탓에 친구 또한 없다.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배짱도 여유도 없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림을 그리는 것뿐. 아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매듭을 제법 잘 묶는 것 같다. 내게서 장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겨우 장점이 하나 생긴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장점이 생긴들 아무 소용없겠지. 나는 의자 위에 올라가 손수 매듭 지은 밧줄을 목에 걸었다. 아마 내 시체를 발견하려면 다음 주 주인 아줌마가 월세를 받으러 올 때 즈음이려나. 밧줄을 잘 확인하고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의자를 발로 찼다. 딱히 아프진 않다. 손발이 저릿저릿해지며 앞이 하얗게 변한다. 고등학교 때 괴롭히던 애가 내게 기절놀이를 시켰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지 아마. 만에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한다.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말이야. 흐릿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진다. 저승사자인가? 사후세계에 관해선 항상 궁금했지만 설마 저승사자가 실제로 존재할 줄이야. 이윽고 내 목을 옥죄고 있던 밧줄의 느낌이 사라지고 온몸이 편안해졌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어떡할래? 흐릿하던 목소리는 선명하게 내 귓가에 다가왔다. 그 목소리는 남자였으며 굉장히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그보다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니. 나는 지금 이미 죽어 있지 않은가? 대답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이쿠, 미안 잠깐만 기다려. 고급스럽고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다정하게 느껴지는 그 목소리는 나에게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며 벌떡 일어나 보니 나는 내 방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내 방 그대로였다. 바뀐 게 있다면 내가 묶어놓은 밧줄이 없어졌다. 뭐야 이게. 도저히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생생하게 자살을 준비했고
목을 매달았을 때의 그 느낌을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뭐긴 뭐야, 꿈인가 보지. 갑작스레 들려온 차분하고 낮게 깔린 중저음의 고급스러운 남자 목소리. 화들짝 놀라 침대 옆을 보니 훤칠한 키에 녹색 체크무늬 정장을 입은 말끔한 외모의 중년 아저씨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글쎄, 내가 누굴까? 훤칠한 중년 아저씨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터무니없었는지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다. 한바탕 웃고 나서야 그 남자는 입을 열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어떡할래? 그는 재킷 안 주머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A4 사이즈의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을 준비를 했다. 그가 사람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는 악마인가요? 한숨을 푹 내쉰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 다만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빨리 질문에 대답해 줄래? 나는 그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저는 지금 죽을 거예요. 아이고.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 너는 오늘 죽을 거야. 대신에 아주 천천히 수시간에 걸쳐 살가죽이 벗겨지고 뜨거운 불에 달궈지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거야.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다. 나는 꿀꺽하고 침을 한번 삼켰다. 하지만 마리아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매우 편안하게 잠자듯 우아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지. 어떡할래? 왜 당신이 그걸 결정하는 거죠? 나는 지지 않으려 대꾸했다. 순간 그 남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넌 방금 자살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살려냈지. 내 능력으로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내 목숨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의 말과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애초에 사람이 내뿜는 살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소름 끼쳤다. 왜 그걸 아저씨가 결정하는데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등을 벽에 대고 최대한 그와 멀리 떨어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까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악마냐고. 그렇다면 얼추 말이 되지 않을까? 안 그래? 순간 방바닥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열기가 침대 위까지 올라왔다. 서서히 내 살점들이 익어가고 있는 게 느껴졌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고통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다. 내 살점들이 고기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은 여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만. 제발 그만요. 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자 불길이 멈추고 익었던 내 피부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걱정하지마 환각일 뿐이야. 이건 말이야. 우리 같은 존재들의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마치자 그는 비열하게 웃기 시작했다. 아까의 호탕한 웃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어때? 지금 당장 죽을 거야?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 나는 겁쟁이다. 24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용기를 내본 적이 없다. 중학교 때 소문이 날까 두려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하지 못했고 갓 20살이 됐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못한 나는 대학생활이 두려워 자퇴하고 결국엔 살아갈 용기까지 잃어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래,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용기를 낸 적은 자살할 때 딱 한 번뿐이다. 그런 겁쟁이인 내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비록 한 달을 더 살아야 하지만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한 달 후에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아주 작게 대답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는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내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쳐 무언가 적을 준비를 시작했다. 자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어떡할래? 아주 흔하디 흔한 대답이다. 하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왜일까? 난 왜 자포자기 않은 심정임에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좋았어, 바로 그거야. 그는 무언가 기쁜 듯 박수를 탁 쳤다. 뭐, 내가 범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칭찬해 줄게. 참고로 난 너 같은 놈들의 머릿속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어. 대개 그런 놈들은 버킷리스트니 뭐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곤 머릿속은 시꺼멓지.
확실히 일리는 있다. 나 같은 히키코모리의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실추될 명예도 없을 뿐더러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자신을 옥죄고 있던 끈이 풀린 거나 마찬가지겠지. 얘다, 받아라, 내 목숨값. 그는 꽤나 두꺼워 보이는 돈뭉치를 내 앞에 던졌다. 목숨값이요? 뭐, 너는 자살할 작정이었겠지만 내가 특별히 못 본 척 해줄게. 어디 한번 한 달 동안 신나게 즐겨보라고. 살고 싶어질 만큼 말이야. 왠지 모르게 마지막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유품. 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해 줄 때 할머니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아주 고집적으로 반대를 하셨다. 할머니가 우리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예전부터 할머니는 그런 궁합이나 사주 등의 미신에 심취해 계셨고 조금이라도 용하다고 소문나면 점쟁이고 부적이 고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셨다. 그런 할머니이신지라 궁합상 나와 여자친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린 우리 할머니는 정말로 극심하게 반대하셨다. 그러나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듯 결국 우리는 식을 올렸고 할머니는 그 일이 그렇게 충격이 되셨는지 알아놓고 마셨다.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반려자로서 아내를 선택했고 할머니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족분들은 우리 사이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준 것을 걷어찰 수는 없었고 별개로 나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나는 할머니께 죄송해서라도 결혼 후 할머니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가정을 꾸렸다. 아내를 상점 모시듯 챙기며 부모님과 조부모님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전혀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고 시름시름 앓다가 내가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에 나는 상당히 힘겨웠다. 나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으나 영정사진 속의 할머니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밝게 웃고만 계셨다. 할머니의 장례식 절차가 끝나고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할머니가 나에게 남기신 유품이라는 달마도를 한 점 받게 되었다. 이거 가져가거라. 할아버지 이게 뭔가요? 너희 할머니가 너 장가 보낼 때 옷 하나 해준 게 없다고 이거 전해달라고 하더라. 나는 할머니의 유품이라는 달마도를 받고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 했다. 그거 할머니가 참말로 아끼던 달마도다. 너한테 반대해서 미안했다고 꼭 잘 살라고 하면서 눈 감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으면서도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바라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나는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며 달마도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나 참았다. 앞으로 잘 사는 것이 하늘에 가신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달마도는 집의 거실에 걸리게 되었다. 달마도의 부리부리한 눈매를 보니 앞으로 집의 애군을 모두 몰아내 줄 것만 같은 듬직함이 느껴졌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달마스님. 달마도 때문인지 시기상 운이 좋았던지 할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나는 점점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서 승진에 성공했으며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입지를 다져나갔고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정말로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이 모든 게 할머니와 달마도의 축복처럼 느껴져서 나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달마도를 관리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은 아내가 친정에 잠깐 내려가게 되었고 나는 회사의 일로 야근을 하느라 조금 늦은 새벽에 귀가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꽤 오랜만이라 나는 살짝 외로움을 느끼며 맥주를 한 캔을 꺼내 들고 거실로 가 TV를 켰다. 그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달마도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돌면서 집안 곳곳을 훑어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눈을 굴리던 달마도는 나를 똑바로 직시하며 눈물을 흘렸다. 달마도가 그려진 종이가 촉촉이 젖어들고 있었다. 내가 달마도의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자 달마는 다시 눈을 굴려 베란다로 시선을 던졌다. 자연스럽게 내 시선도 베란다를 향해 이동했다. 어둠에 덮인 창문 쪽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섬뜩한 기분을 느끼며 온몸을 긴장시킨 채 베란다로 몸을 옮겼다. 베란다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다만 창문이 열린 채로 블라인드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내가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나는 베란다의 창문 밑에 매달린 채 나를 노려보는 어떤 검은 형체와 눈이 마주쳤다. 그 형체는 잠시 나를 째려보며 눈을 빛내더니 곧 밑으로 뛰어내려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순간 얼이 빠진 나는 당황한 채 한참을 도망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내가 넋 놓고 있는 동안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친정에 가 있을 아내였다. 여보, 당신 괜찮아? 방금 꿈에 할머니께서 위험하다고 걱정이 돼서.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얼버무리듯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 거실로 와 다시 달마도를 관찰했다. 달마도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소와 같이 부리부리한 눈을 한 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험악한 인상의 달마도이지만 나는 왠지 달마도가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달마도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다. 네 번째 이야기, 달개 이야기. 돌아가는 바람 소리에 어두운 마당에 안에 홀로 앉아 그 가슴 아래 흉측한 무언가를 그 스스로 입으로 넣어 만든 그것을 두르고 무거워지고 부풀어 오르는 그것의 불쾌함에 몸서리치며 그는 그곳에 있다. 무엇이 무언가를 향해 맹렬히 날아올라 쫓던 한 마리 송골매는 언제부턴가 자신이 하늘에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찾았는지 망각한 차 자신이 땅을 기어다니는 걸 알아차렸다. 자신이 매가 아닌 추락하는 한 마리 지저분한 달걀음을 그는 깨달았다. 비대한 몸집의 작은 날개. 그의 허황된 몸을 자유로운 저 하늘로 올려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닭은 그 저주스러운 몸뚱이를 바라보며 그것을 한탄하고자 찢어지는 목소리로 내소리쳐보지만 그 목소리는 새벽조차 알릴 수 없는 지저분한 소리였고 자신도 모르게 매일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그 또한 반복의 삶에 익숙해져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닭은 알 수 없는 자괴감과 분개감에 젖어 소리쳐 울고 날카로운 부리로 인해 땅을 쪼아대지만 그 지저분한 소리를 내는 울대는 닳아 소리를 낼 수 없어지고 그나마 날카로웠던 노란 부리는 닳아 뭉툭해져 그냥 쓸모 없어져 언제부턴가 그 뭉툭한 노랗지도 않아 진 부리로 그저 꾸역꾸역 들어오는 모이를 쪼아 먹는 것에 만족한다. 목에서 뿜어져 나올 핏방울이 무서워 쪼아댈 때마다 고통스러운 부리가 무서워 소리칠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두려워 소리 대신 온몸을 타고 들어오는 고통이 무서워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닭은 그곳에 그냥 있다. 다만 하늘 높이 날아오른 송골매의 비상한 날갯짓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고 부러워할 뿐 닭은 그저 쌀이나무 엉기성기 말아 만든 담장 앞마당에서 땅에 발을 디디고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의 매를 응시하며 빼앗길세라 모이만 쪼아대며 벌레처럼 바닥을 기어 다닐 뿐 언제 배를 채워주던 모이가 다른 닭이 잡아채갈지 모르며 언제 두 날개가 포개어져 산채로 깃이 잡아 뜯긴 채 내동댕기 쳐질지 모르고 언제 산채로 목이 비틀어져 각현 한번 못한 채 비명 행사하며 언제 지옥 같은 기름이 펄펄 들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지져지고 언제 도둑처럼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고양이의 앞발에 도망치다 허무하게 목이 물어뜯기고 언제 저 하늘의 송골매에 발톱에 올가매어져 다음날 아침이 온다는 울음소리 내는 닭의 신용도 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허나 닭은 소망한다. 내 몸이 찢겨 발기어지더라도 내 언젠간 날아오르겠다고. 설사 그것을 이루었을 때 매의 매서운 발톱이 내 살을 파고들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오늘도 닭은 무의미한 날갯짓만을 할 뿐이다. 닭은 소망한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소망한다. 매일매일 허망한 날갯짓을 하며 처참히. 다섯 번째 이야기, 해군 괴담. 나는 해군을 전역했고 10개월 정도는 섬생활을 나머지 군생활은 육지에서 보냈어. 지금부터 할 얘기는 10개월의 섬생활 중에 내가 겪었던 이야기야. 내가 근무했던 곳은 솔직히 밝히기 좀 껄끄럽다. 그냥 등대가 참 이쁜 곳이야. 군부대 근처에는 민가가 없었고 대략 1시간가량을 걸어가야 육지로 가는 항구가 있었던 것 같아. 남해에 있는 섬이었어. 사건이 일어난 건 4월인가 5월인가 산림순찰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어. 산림순찰은 산불이 잘 일어나는 계절에 실시하는데 선임과 후임 이렇게 짝지어서 섬 내를 순찰하며
혹시나 모를 산불에 대비하는 건데. 말이 순찰이지. 그냥 일과 시간에 4시간 정도 산책하는 거였어. 나는 그곳에서 1년 남짓 생활했던 선임과 산림 순찰을 나가게 됐는데 그 선임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섬 안에 예전 일제강점기 때 쓰던 일본인 관사가 있어. 일본인 관사라면 일본 군인이나 관료들이 쓰던 건물인데 산림 순찰 코스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콜했지. 딱히 안 가볼 이유도 없었고 말이지. 어쨌든 대략 2시간 정도 산속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일본인 관사로 가는 길을 발견한 거야. 그날따라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관사가 있다는 길로 들어가면 갈수록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 그런데 그 바람이 시원하다 못해 춥게 느껴졌는데 뭔가 음산하면서도 어두운 기운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지 하지만 그런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 오히려 더 호기심을 자극했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풀숲이 굉장히 우거진 곳이었어.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그런가 봐. 춥고 서늘하고 음산하고 정말 이 세 단어가 그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 워낙 나무가 크고 무성해서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고 허리까지 오는 풀숲을 헤쳐나가다 보니 점점 무서워졌던 것도 사실이야. 마침내 일본인 관사를 발견하게 됐는데 기이하게도 관사가 있는 곳만 햇볕이 잘 들었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터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어. 이상할 정도로 말이지. 우리는 대충 건물 이곳저곳을 구경했는데 별건 없었어. 허무했지. 그러다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우물은 사각의 벽돌로 만들어진 우물이었는데 그때 본 우물은 동그란 원형의 우물이었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더라. 우물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선뜻 보지는 못하겠더라. 하지만 선임이 나보고 먼저 보라고 시켰고 결국 내가 먼저 봤지. 근데 생각보다 평범했어. 그냥 시커먼 물이 고여있을 뿐이었지. 아무것도 없다는 나의 말에 선임도 같이 우물 안을 봤고 우리는 결국 큰 소득 없이 관사를 나서게 됐어.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우물 위에 내 이름을 적고 싶은 거야. 여기도 오기 쉽지 않은데 한국인의 종특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우리 둘은 우물 위에다가 각자 이름을 새겨넣고 그곳을 빠져나왔어. 뭐 별거 없다느니. 건물이 깨끗한 게 신기하다느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면서. 서로 관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내려오는데 갑자기 캥캐캥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순간 3초 정도 멈칫했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둘 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 둘은 처음엔 아무 말이 없다가 이거 뭐지 하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고는 무사히 부대로 복귀했어. 하지만 우물의 한 낙서와 그 소리가 그렇게 끔찍한 기억을 만들어줄 줄은 정말 몰랐지. 관사에 다녀온 지 2주일쯤 되었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선부대 특성상 그날 반찬은 조리병의 재량으로 바뀌어. 그 말인즉슨 감시대장이 비도 오고 파전에 막걸리나 먹지라고 조리병에게 말하면 그날 메뉴는 파전에 막걸리야. 맛있게 먹고 마시고 번화하게 취했었는데 나랑 그 관사에 다녀온 선임은 하필 경계근무가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술에 약간 취한 채 경계근무에 나가게 됐지. 경계근무의 역할이 다른 부대랑 좀 달라서 군사구역인 부대 인근 바다에 고기잡이 배를 쫓는 거였어. 하지만 그날은 비도 많이 오고 어부가 미치지 않은 이상 배를 끌고 오지 않을 날씨였기에 나와 선임은 그냥 초소에 앉아 잠을 잤지. 어차피 대장이나 부사관들도 술을 먹었는데 일부러 순찰하러 오지도 않을 테고 말이지. 술 기운에 곤히 자고 있는데 선임은 어지럽다면서 밖에 바람 쐬러 나간다는 거야. 그땐 아마 비는 거의 그쳤고 바람만 세차게 불었던 것 같아. 초소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작은 부두가 있는데 거기로 간다는 말만 남기고 내려갔어. 나는 계속해서 잠을 청했지. 그런데 쾅쾅 하는 소리가 나서 깼는데 바람이 많이 물어 초소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구나라고 생각하곤 다시 잤어. 근데 또 쾅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 눈을 떴는데 창문에 어린아이가 정말 깔깔깔 웃으면서 날 보고 있는 거야. 귀신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머리가 쥐뼛쥐뼛 설 정도로 무서웠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조용히 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아이 귀신이 막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야.
부두 쪽이었어. 순간 아이 귀신은 창문에서 사라졌고 난 불길한 느낌에 밖으로 나가서 부두 쪽을 바라봤는데 바람 쐬러 나간다는 선임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거야. 아무개 수병님 하면서 넘어질 듯이 뛰어내려갔어. 부두에 걸려있는 호줄을 던져 어떻게 구해내긴 했어. 근데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그 선임이 하는 말이 우리 낙서 지우러 가야 되었어. 나중 돼서 선임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둘 다 뭔가 불안했기에 다음 산림순찰 순번이 돌아오면 가서 지우기로 했지 하지만 나는 그 다음 산림순찰을 나가기 전에 그만 육상으로 2차 발령이 나고 말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낙서는 지우지 못하고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어느새 병정을 달게 돼. 그 사이 그 선임은 전역을 했어. 전역이 100일가량 남았을까? 어느 날 잠을 청하는데 가위를 눌리게 돼. 평소 가끔 가위를 눌리는 편이어서 그날도 그냥 빨리 풀려라 이런 생각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조금씩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내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무서워했던 대상들이 내 눈앞에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너무 무서워서 빨리 이게 끝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지. 그리고 마침내 책에 있는 어떤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초등학생 때 본 거라 아직도 기억난다. 아무튼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체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절로 내 두 입이 벌어지더니 캥캥캥캥 하는 소리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고 있는 거야. 그날 나와 선임이 관사에서 나오자마자 들었던 기이한 소리를 내 입으로 내고 있었어. 그리고 잠을 깼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 결국 그날을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 밖엔 비가 많이 왔지. 다음날 나는 전에 있었던 선부대에 전화를 걸어 그 선임의 연락처를 알아냈어.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그 선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야. 아무개 씨 폰 아니냐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하더군. 그리고 그 선임은 지금 큰 수술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 교통사고가 났대. 전역하고 차를 샀는데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을 받는다더라. 너무 무서웠지만 왠지 낙서를 지우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다시 선부대에 전화를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간 후임에게 부탁을 했어.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다시 그 선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몸이 많이 회복됐더라고. 나는 내가 겪었던 일, 선임은 그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정말 놀라운 건 그 선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야. 밤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니 입이 벌어지고 그 소리를 내고 내가 부대에 전화해서 거기 있는 후임에게 낙서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니깐 잘했다고 하더라. 6번째 이야기. 저주의 인형. 보고서가 왜 있다구야? 너 이 새끼 그렇게 하면서 돈을 쳐받고 싶냐? 때려치워 이 새끼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상사이고 저 사람이 내 명주를 쥐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장은 갑이고 나는 느리니까 그의 말에 기어야 했다. 때문에 저렇게 큰 소리로 부서 전체에 들리게 내 욕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꺼져.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적응이 될 법도 했건만 나는 항상 비참한 기분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동료들과 부장을 욕하며 커피를 마시지만 사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스스로의 무능함이 그리고 부장의 질책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자괴감을 키워갔다. 항상 이렇게 보고서를 퇴짜 맞을 때면 시간을 쫓겨 다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런 날은 야근을 피할 수 없었다. 밤이 늦도록 야근을 하며 씨름했고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를 나왔다. 나는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하나 사들고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다. 운세, 사주, 해몽, 소화성 취처주. 길을 걷다 본 천막에는 특이하게도 저주라는 것이 쓰여 있었다. 나는 강렬한 호기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 천막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천막이었으나 안에 들어오자 이상하게도 공간이 넓었다. 무슨 마술인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손님이 오셨구먼.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나이가 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내가 생각하던 매섭고 괴팍한 인상의 무속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건 못 알아맞히시나 봐요. 일단 점쟁이 할머니의 인상이 그리 무섭지 않아서인지 나는 그런 농담을 뱉었다. 역시 할머니는 그다지 화를 내지 않고 그저 호호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사주 읽고 운세를 보지만 독심술까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 할머니의 눈매가 날카롭게 찢어지며 재차 질문했다.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 게요? 방금 전까지 온화한 인상의 할머니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점쟁이 할머니의 분위기는 요사스럽고 섬뜩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압도된 나는 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다. 쯧쯧 얼마나 억눌렸으면 저리 기가 죽었노. 이걸 가져가 보시구려. 점쟁이 할머니는 내 모습을 보고 혀를 몇 번 차더니 목갑을 하나 건네주었다. 이게 뭔가요? 가져가면 알게 될 거요. 돈은 필요 없으니 행복해지시구려. 그 말을 끝으로 점쟁이 할머니는 다시 내가 오기 전부터 보던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나는 뭔가 더 말을 하려다 그냥 밖으로 나와 의아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목각을 열어보니 종이 뭉치와 조금 섬뜩하게 생긴 인형이 들어있었다. 종이를 펼쳐보자 종이엔 사용설명서 같은 느낌의 글이 적혀 있었다. 저주 인형.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인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인형의 목걸이에 넣고 인형을 괴롭히세요. 단 주의할 것으로 저주가 성공하면 인형은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설명서를 읽자 휘식 웃음이 나왔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나 나올 법한 저주 방법이랑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인형과 인형이 든 목갑을 방의 구석에 대충 밀어넣고는 잠을 청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한 나는 또 부장에게 끌려가 욕을 한 바가지나 얻어먹었다. 정말인지 살기가 싫을 정도로 욕을 먹고 있자니 기분이 더러웠다. 그리고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나는 부장에게 대들었고 약간의 몸싸움 끝에 부장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대로 집으로 달려가 부장의 머리카락을 인형의 목걸이에 걸고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계속하여 인형의 머리고 몸통이고 팔다리를 찔러댔다. 그러나 그렇게 찌르고 찔렀음에도 인형은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매일 나를 갈구면서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부장같이 느껴져서 나는 충동적으로 창문 밖으로 인형을 내던지고 말았다. 뒤늦게 정신이 돌아온 나는 망연자실했다. 인형을 믿고 대들고 회사에서 무단 조퇴하였는데 그 믿던 인형마저도 던져버린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인형을 찾았으나 인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나는 어제의 일에 대해서 격렬하게 후회했다. 너무 대책 없이 덤빈 것이라 자책하며 회사에 들어가 부장실로 곧장 찾아가 용서를 빌려 했다. 그런데 부장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아예 결근을 해버린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혹시 인형의 저주가 통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신기했다. 그 다음 날도 부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부장은 나오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들려온 소식은 부장의 집에 강도가 들어 수십 군데를 찔려서 죽었다는 것이었다. 부장은 기러기 아빠로 혼자서 살고 있었고 그 동네의 주민들과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뭔가 썩는 냄새가 나자 들어온 민원에 의해 부장의 집을 강제로 연 경비가 그 시체를 발견했다고 했다. 나는 부장이 죽었다는 소리에 그것도 내가 인형을 찔러대었듯이 온몸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소리에 꽤 많이 놀랐다. 동시에 인형의 저주가 통한 것이라면 그 주의사항을 어긴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때문에 나는 그 점집을 다시 찾게 되었다. 점집은 여전히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넓었다. 저 할머니, 점쟁이 할머니는 역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내 말소리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자네 죽겠네. 벌써 뒤에 뭐가 붙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돌아가. 나는 충격을 먹고 할머니에게 매달려 빌었으나 점쟁이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방법이 없으니 문단속이나 잘하고 조심하라는 말만을 해주었다. 결국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집에 돌아온 나는 불안함에 떨며 방문을 잠근 채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했다. 그렇게 불안함에 떨다 잠이 든 나는 기이한 느낌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눈을 뜬 내 눈을 보인 것은 저주 인형이었다. 저주 인형은 못으로 자신의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찍고 있었다.
뭐지 왜 스스로? 나는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공포와 의문을 동시에 느끼며 인형을 잡았다. 그리고 인형을 태우기 위해서 라이터를 챙겨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집 앞에 서서 섬뜩하게 웃고 있는 남자와 마주쳤다. 배에서 화끈한 통증이 느껴졌다. 고통과 놀람으로 눈을 부릅뜬 내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거친 손이 내 입을 막았고 나는 연속적으로 내 배를 찢는 쇠의 감촉을 느끼며 주저앉고 말았다. 내 손에서 떨어져 나온 저주 인형은 나는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